와, 오랜만에 감성 뿜뿜인 작품을 만나나 보다. 이 소설이 예상과는 다르게 하룻밤 사이에 베스트셀러가 되고 이스라엘에서만 13만 부 이상이 팔렸다고 하죠. 영화로도 만들어지고요. 왜 제목이 나의 미카엘일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책 읽는 미안입니다.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 완독 챌린지. 이번 주는 15권 아모스 오즈의 나의 미카엘이라는 책을 읽고 왔습니다. 저는 아모스 오즈란 작가를 이번에 처음 알게 됐거든요. 남성 작가고 이렇게 작가의 사진도 있고 해서 당연히 남성 화자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뒤에 보면 평범한 남녀의 사랑 이야기라고 되어 있는데 미카엘이라는 좀 중성적인 이름을 가진 여성에 대한 이야기인가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소설의 맨 앞을 보면 40년 후라고 서문격인 작가의 글이 실려 있거든요. 이 소설을 여성 1인칭 소설로 썼다는 거예요. 정말? 이런 장편에서 작가가 성별이 다른 1인칭 화저로 글을 쓴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성별이 다른 나가 되어야 하니까요. 거기서 일단 와 했고 작가가 말하길 이 책을 거의 강제당하여 썼다. 한나가 불러주는 대로 쓸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저의 호기심은 더욱 증폭됐죠. 작가가 이 책을 26살부터 29살까지 썼는데 이 사진이 작가가 26살 때 사진이거든요. 결혼한 여성의 삶, 그 내면을 속속들이 알기에는 참 어려 보이잖아요. 심지어 작가는 한나의 비밀스러운 환상적인 삶에 관심도 없었다고 하고 신랄하지도 비애를 느끼지도 않았답니다. 자신이 한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것도 아니래요. 그럼 작가는 왜 이런 한나의 이야기를 강박적으로 쓸 수밖에 없었을까?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작가가 이 책을 출판사에 갖다 줬더니 이 책은 대중적이지 않고 감성을 자극하는 시 같다고 했답니다. 와, 오랜만에 감성 뿜뿜인 작품을 만나나 보다. 미리 작가 조사를 통해 이 작가의 작품이 많은 나라에서 읽히고 상도 정말 많이 받은 작가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빨리 읽고 싶은 마음을 주체하기 어려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작가 소개 후 독후 리뷰에서 풀어보겠습니다. 아모스 오즈는 1939년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습니다. 15살 때 시온주의자인 아버지에 반항하여 예루살렘을 떠나 키부츠 훌다로 들어갔다고 해요. 키부츠는 이스라엘 집단 농업 공동체인데요. 사유재산을 가지지 않고 토지는 국유로, 생산 및 생활용품은 공동 소유로 하는 집단이라고 합니다. 부부 단위로 거주하고 아이들은 18살 때까지 부모와 별개로 집단 생활을 하면서 집단 교육을 받는다고 해요. 가입과 탈퇴는 자유로운 편인데 2004년 기준 약 230개의 키부츠에 약 8만 명 이상이 소속돼 있었다고 하니 이스라엘에서는 꽤 특징적인 집단이죠. 여기에 15살에 혼자 들어간 겁니다. 47세에 떠날 때까지 32년을 머물렀는데요. 그중 25년은 키부츠 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으며 글쓰기와 농사일을 병행했습니다. 아모스 오즈는 히브리 대학교에서 히브리 문학과 철학을 전공했습니다. 첫 단편 자칼의 울음소리 이후 발표하는 작품마다 인정을 받고 여러 언어로 작품들이 번역됐습니다. 2번의 전쟁 참여 경험도 있는데요. 28살에 제3차 중동전쟁, 34살에 제4차 중동전쟁에 참전하였습니다. 아모스 오즈는 이스라엘 평화단체 피스 나우의 창립 멤버로 활동하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한 운동도 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살아 있었다면 현 이스라엘 상황에 대한 그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아모스 오즈는 왕성한 창작 활동을 하면서 학생들도 계속 가르쳤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 콜로라도, 보스톤, 프린스턴 대학에서 교환 교수로 근무한 이력이 있고요. 이스라엘에서는 브에세바 벤구리온 대학교에서 히브리 문학 전임 교수로 가르쳤습니다. 미국 신시내티 대학, 매사추세츠 웨스턴 뉴 잉글랜드 대학, 예루살렘 히브리 유니온 칼리지, 텔아비브 대학교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가 수상한 상들은 다 열거하기도 어려울 정도인데요. 홀론상, 브레너상, 제부상, 번스타인상, 비알릭상, 프랑스 올해 최우수 외국의 소설상, 런던 위게이트상, 독일 국제평화상, 독일 루크상, 프랑스 아모르상, 이스라엘 문학상, 괴테상, 독일 대통령상, 프리모 레비상, 프란츠 카프카상, 스티그 다게르만상, 박경리 문학상까지는 받았네요.
프랑스 정부로부터 예술과 작가 부분 훈장을 받고 레지옹 도네르 훈장도 받았습니다. 10년이 넘도록 꾸준히 노벨문학상 후보로 거론되었지만 끝내 노벨상은 수상하지 못하고 2018년 암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주요 작품으로는 다른 곳, 나의 미카엘, 블랙박스, 여자를 안다는 것, 밤이라 부르지 마오, 지하실의 검은 표범, 사랑과 어둠의 이야기, 삶과 죽음의 시, 시골 생활 풍경, 친구 사이, 유다 등이 있습니다. 미음사 세계문학 전집에서는 나의 미카엘 외에도 423권, 블랙박스로 아모스 오즈를 다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소설의 배경은 예루살렘입니다. 30살이 되어 있는 한나가 지난 10년을 회상하는 구조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어요. 1950년 대학교 1학년 20살이던 한나는 대학에서 남편을 처음 만나 사랑에 빠지고 그 해에 바로 결혼하게 됩니다. 그 남편이 바로 미카엘이에요. 한나의 10년은 어땠을까요? 우울과 히스테리 그 자체였습니다. 미카엘은 한나보다 4살 연상이고요. 지질학과 학생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아버지와 4명의 고모 사이에서 자랐는데 그 5사람 모두가 미카엘의 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는 장차 교수로 성공하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었습니다. 계단에서 미끄러진 한나를 미카엘이 붙잡아주면서 이들의 만남이 시작되는데요. 한나는 미카엘의 아주 사소한 것들에 매력을 느꼈습니다. 예를 들면 짧은 손가락, 납작한 손톱, 거뭇한 수염 이런 것들 말이죠. 한나는 미카엘이 참 재미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수줍음을 사랑했습니다. 그가 주는 평온한 느낌을 좋아했어요. 아마도 이것은 돌아가신 한나의 아버지의 영향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아버지는 한나가 13살 때 돌아가셨는데 한나는 아버지를 가장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전기 제품을 판매하고 수리하는 일을 했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특히 학자나 문인을 존경하는 사람이었어요. 삶에서 끊임없이 교훈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자신이 아주 유망한 학자가 될 사람과 결혼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었나요? 네, 바로 그런 사람이 미카엘이었거든요. 한나가 꿈꿨던 삶, 남편을 램프빛 아래에서 공부하고 자신은 조용히 걸어가 책상에 차를 올려놓고 오는 삶, 실제로 그런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나의 삶은 왜 비참했을까요? 추측하건대 한나가 진짜 원했던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신의 진짜 욕구를 잘 몰랐던 거죠. 한나는 어려서 남자아이들과 레슬링하고 공치하고 나무에 올라가면서 놀았습니다. 그렇게 놀면 남자아이가 될 줄 알았대요. 아랍인 쌍둥이와 놀던 기억이 소설에 계속 나오죠. 놀이에서 한나는 늘 공주고 정복자이고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검고 유연한 몸을 가졌던 쌍둥이는 내면의 에너지를 감추고 한나에게 복종하는 역할을 수행했어요. 한나는 매우 열정적이고 통제욕이 있었습니다. 한나가 원했던 남성은 강한 육체성과 강한 내면의 에너지를 가진 사람, 그러면서도 한나의 명령에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쌍둥이도 그렇고 한나가 이상형으로 말하는 미카엘 스트로고프의 이미지도 그렇거든요. 한나는 푸른 코트를 입은 예쁘고 똑똑한 여자아이에 멈춰 있었습니다. 결혼 1주년이 되기 전에 한나는 야이르라는 아들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히스테릭한 삶, 우울한 삶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녀는 몸 상태도 좋지 않았고 쇼핑 중독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수시로 한나가 했던 말, 나는 잊지 않는다. 한나는 늘 과거에 매여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사실 읽는 내내 이 책 뒤에 써 있었던 말, 평범한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 꿈꾸는 이상과 현실의 조화라는 말이 참 그런가 싶었습니다. 한나가 평범한가? 저에게는 별로 평범하게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미카엘의 속이야 다 알 수 없지만 드러난 것만 보면 그는 매우 모범적인 남편으로 나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인내심 많고 불평도 잘하네요. 한나가 몸이 좋지 않으니까 수시로 따뜻한 우유를 챙겨주고 육아의 많은 부분도 미카엘이 하고 그러면서도 시간을 쪼개 공부해서 목표를 이루어갑니다. 공허한 한나가 육체적으로 집착하는 모습도 보이는데 그것도 다 받아주면서 한나를 만족시켜줍니다. 좀 재미가 없고 진부하다고는 하지만 그게 미카엘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중간중간에 미카엘이 한나에게 속내를 드러내는 부분이 있는데요. 왜 자기와 결혼했는지 언젠가 알려달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신은 한나와 결혼한 것을 만족하고
한나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요. 참 안쓰럽더라고요. 미카엘이라고 왜 힘든 점이 없겠습니까?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한나가 실망했다면 몰라도 그저 막연한 꿈과 환상 때문에 한나가 불행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저는 안타깝게도 한나라는 여성에 공감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남성 작가가 어떻게 이런 문체로 이런 소설을 쓸 수 있었을까?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1990년대 한국 여성 작가들의 소설이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개인 내면의 섬세한 목소리들이 많이 표출되는 작품들이요. 제가 지난 영상 마무리에서 하필 신경숙 작가 얘기를 했었는데 특히 신경숙 작가의 소설들이 많이 연상됐어요. 문체로 말하자면 섬세하지만 시크하달까요? 분절되고 내면의 소리를 뱉어내는 듯한 느낌이 드는 문체입니다. 이 소설이 예상과는 다르게 하룻밤 사이에 베스트셀러가 되고 이스라엘에서만 13만 부 이상이 팔렸다고 하죠. 영화로도 만들어지고요. 제가 감상적인 면이 부족한 건지 이런 작품들을 요구하던 시대가 따로 있었던 건지 저는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감상적인 것까지는 괜찮은데 한나의 꿈과 기억이 현실과 중첩되면서 어디까지가 꿈이고 상상인지 구분이 힘든 부분이 많았어요. 원래 이런 작품은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하죠. 그냥 저도 꿈속에 있는 것처럼 맥락을 놓고 따라갔습니다. 한나를 이해해보려고 나름 노력했는데 많이 어렵더라고요. 하필 또 제가 한 주간 몸이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소설을 읽다 보면 알게 모르게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한나의 우울함과 냉소가 한동안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챌린지가 아니었다면 저는 끝까지 도달하기 아주 힘들었을 것 같아요. 세계문학 전집을 읽으면서 제가 어떤 류의 소설을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는지 제 취향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모스 오제 소설은 다시는 읽고 싶지 않은가? 그런데 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다른 소설에서는 여성 1인칭으로 쓰지 않았겠지. 한나 같은 독특한 캐릭터가 아니면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과연 다른 작품은 어떻게 썼을까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제목이 나의 미카엘일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나는 자신이 꿈꾸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남편에게 거는 기대가 매우 컸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실망과 우울도 더 커졌겠죠. 그가 이상형으로 삼았던 미카엘 스트라고프와 실제 남편 미카엘 고넨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었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놀라웠던 게 한나가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 아들이 한나의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꽤 적다는 것이었어요. 육아로 인한 스트레스가 여성에게는 또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매우 적어요. 한나의 삶에서는 남편이라는 존재의 비중이 매우 큽니다. 그럼 만약 한나가 미카엘 고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만났다면 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별로 다르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10년간의 회상을 끝내고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을 때 한나는 거의 체념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스스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아무것도 잊지 않는다던 한나가 이제는 잊어버리는 게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죽기 싫다는 거예요. 과거를 잊고 현실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게 그녀에게는 사랑하는 힘을 잃고 죽는 것 같은 아픔이었던 거죠. 한나는 미카엘에게 내적 작별을 구합니다. 우린 하나가 아니다. 이제 분리되었다. 포기다. 체념이라는 말은 사실 너무 아픈 말이죠. 저는 그것이 한나의 체념으로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미카엘은 미카엘인 것을 인정하고 한나가 보다 독립적인 꿈을 꿀 때 한나는 미래를 향한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나의 뱃속에 생긴 두 번째 아이를 그 싹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작가는 한나와 자신이 비슷한 처지도 아니라고 했고 한나의 삶에 신랄하지도 비애를 느끼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네, 읽고 보니 작가는 한나를 옹호하지도 비판하지도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가는 그저 한 사람의 우울이나 절망이 어떤 타당하고 합리적인 이유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것 자체를 보여주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확실한 외부 요인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면 그 해결책도 확실하게 외부에서 찾기란 어려울 것입니다. 그녀의 미카엘에서 벗어난 한나가 그녀의 미카엘과 함께 보다 성숙한 생기를 가지고 살아가길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에스겔 고넨, 미카엘의 아버지입니다. 이 노인이 얼마나 멋지냐면요.
문학을 전공한 한나에게는 책을 선물하고 아들과 과학적인 대화를 하기 위해 통신 수업으로 지질학 공부를 하고요. 손자와는 경비병 옷을 입고 전투놀이를 합니다. 어지러운 정치 사회 얘기들이 오갈 때 이 노인은 어떤 사람이든 경멸해선 안 된다고 말합니다. 미카엘이 3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이 노인은 평생 혼자 살면서 지극정성으로 아들을 키웠어요. 사회의 한 일원으로 주관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따뜻한 심성을 가진 사람, 죽기까지 진실하고 순수한 마음을 잃지 않은 사람. 저에게는 이 소설에서 가장 훌륭한 인물로 보였습니다. 도서관에 다녀오다 버스 정류장에서 쓰러졌는데 그분답게 돌아가셨다 생각하면서도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로 저는 환멸이란 단어를 골랐습니다. 환멸의 사전적 의미는 꿈이나 기대나 환상이 깨어짐 또는 그때 느끼는 괴롭고도 속절없는 마음입니다. 이 단어를 여기서 쓰고 싶어서 저는 앞에서 한 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결혼 생활을 통해 환멸을 느꼈고 그건 그녀에게 어쩔 수 없이 일어난 감정이었지만 또 다른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습니다. 한나란 인물에게 공감하기는 어려웠지만 살면서 환멸의 순간을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녀의 아픔에 공감했습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한나가 환멸의 자리에서 새로운 꿈을 꾸길, 먼 곳에서의 여행만 동경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의 여행을 즐기길 응원합니다. 이 책은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사람들과 함께 독서 모임으로 나눴으면 훨씬 재밌었을 거라는 느낌이 듭니다. 미연 읽음 채널의 궁극적인 목표, 바로 저 혼자 독후 리뷰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라이브 독서 모임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서는 까마득한 목표지만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도 들어보면서 책을 마무리하고 싶어요. 얼마나 풍성한 나눔이 될까요? 네, 그때까지는 꾸준히 열심히 제 감상을 기록해 두겠습니다. 다음 2주에 걸쳐서 읽을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위앵커의 중국 신화전설 1, 2권. 네, 민음사 세계문학전집에는 이런 책이 끼어 있어요. 이련의 삼국유사도 있고 사마천의 사기열전도 있죠. 개벽편, 세상의 시작부터 해서 진나라의 시황제 이야기까지를 담고 있습니다. 혹시 공부의 시간이 되지는 않을지, 그래도 그 안에 말랑말랑하고 인상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있겠죠? 2주 동안 열심히 읽고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꾸준히 오래 같이 읽어요.